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은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영양분을 섭취해야 생존이 가능한 인류는 이제 이 먹거리를 무기화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볼모로 부를 축적해 가고 있죠. 그런데 제주도 구자읍 한동리에는 수천만 분의 1 확률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캐비어급으로 취급받는 귀하디 귀한 생선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이 생선을 맛보기 위해서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이라도 반드시 제주도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하죠. 제주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종자 전쟁터에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는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 편하게 돈 주면 살 수 있는 일부 파프리카나 토마토 씨앗의 1g당 가격이 금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수확되어 예쁘게 포장된 토마토를 먹으니까요. 그런데 이 토마토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씨앗이 필요한데 이 씨앗의 소유권을 가진 주인이 씨앗을 팔지 않는다면 우리는 토마토를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자의 무기화입니다. 토마토 씨앗이 금보다 비싸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는 기업들이 종자 사업으로 진출해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씨앗의 가격 때문에 앞으로는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종자 이야기를 잠시만 할까요? 현재 전 세계는 우량 종자를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해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제식물신품종 보호연맹 조약에 따라 종자 재배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국가나 기업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죠. 한국 역시 2002년 1월에 이 연맹에 가입함으로써 우리가 개발한 품종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 한국도 상당한 종자 강국이었습니다. 무려 5개의 종자 기업이 존재했었죠. 그런데 IMF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5대 종자 기업 중 4곳이 외국 기업에게 인수되면서 종자에 대한 재산권도 전부 외국 소유가 되었습니다. 매운 고추의 대명사 청양고추도 한국 것이 아닙니다. 보통 청양고추를 충남 청양에서 자라기 때문으로 알고 있지만 청양고추는 청송군과 영양군에서 재배하기 위해 1983년 중앙종묘와 오뚜기가 개발한 고추 품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청양고추조차도 종자를 얻기 위해서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998년 IMF 당시 청원종묘는 일본의 시가타로, 서울종묘는 스위스의 노바티스로, 흥농종묘와 중앙종묘는 미국의 세미니스로 넘어가면서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외국 기업으로 인수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청양고추도 세계 최고의 종자 기업인 몬산토의 소유가 되어 우리 농민들은 청양고추 재배를 위해서는 몬산토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에 하나 몬산토가 문을 걸어 잠그면 한국에서는 종자를 개발해 놓고도 청양고추를 재배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재산권을 등에 업은 종자 덕분에 한국은 무, 배추 등 토종 채소 종자의 절반, 양파, 당근, 토마토의 80%가 외국 기업의 소유가 됐고, 이제는 꼬박꼬박 로열티를 지급하며 재배하고 있는데요. 2006년부터 10년 동안 한국이 해외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만 1,5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 괜히 종자 산업이 블루오션이 아니겠죠. 이렇듯 잘 개발한 종자 하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약속하는 만큼 그 가치가 대단한데요. 그렇다면 종자가 아닌 생선은 어떨까요? 이 생선에도 로열티를 지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선은 종자가 아닌 양식에서 승부가 결정됩니다. 지난 2017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국제수산박람회에서는 이제껏 말로만 듣던 황금빛 생선 4마리가 인싸로 떠올랐습니다. 1억 마리 중 8마리만 태어난다는 귀한 몸 황금넙치가 수족관에서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었죠. 당시만 하더라도 단 4마리만 수족관에 전시했기 때문에 얼마를 주더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넘쳐났으나 아직까지는 대량 양식이 불가능해 팔 수 없는 처지였죠. 그러나 그해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던 황금넙치 대량 양식에 성공해내면서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1kg에 33,000원이라는 비싼 값으로 말이죠. 여러분도 아마 캐비어라는 철갑상어 알이 굉장히 비싸다는 사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캐비어는 흑해나 카스피해에서 잡힌 철갑상어의 알을 소금간에서 파스텔르 공법으로 가열해 저장성을 높인 식품입니다. 그러나 철갑상어는 알 채취가 쉽지 않고 생장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비싸게 거래되는데요. 특히 색소 결핍증이 있는 철갑상어를 양식해 흰색과 노란색을 띠는 알을 생산하는 캐비어가 있는데요. 이 캐비어는 세상에 존재하는 식품 중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합니다. 1년에 딱 12kg만 생산되며 1g당 45,000원에 달한다고 하니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함부로 즐길 수도 없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대량 양식이 시작된 황금넙치는 광어계의 캐비어라고 불릴 정도로 귀한 생선입니다.
황금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황금색을 띈다는 뜻이고, 이 황금넙치는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귀한 생선이기도 하죠. 이 황금넙치 대량 양식에 성공한 이는 바로 제주도 양식 및 수산종자업체 해연의 서종표 대표입니다. 황금넙치는 아마 이름이 익숙치 않아서 처음 보는 생선이다 하실 수 있겠지만, 넙치는 광어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즐기는 횟감이자 육질이 좋아 가장 인기가 좋은 횟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광어 중 거의 불가능한 확률로 황금색을 띤 광어가 출현하는데, 이게 바로 황금넙치입니다. 1억 마리 중 8마리만 얻을 정도로 희귀종이죠. 그런데 이 황금넙치가 제주도 구자읍 한동리에서 양식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수산 양식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정평이 났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주도는 양식업의 고장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죠. 이유는 국내 양식 광어의 60%가 제주도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수온이나 환경이 적절해 1980년대 중반부터 광어 양식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80년대 후반부터 양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 수입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제주도의 바나나 농가들이 대부분 광어 양식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초로 황금넙치 재배에 성공한 서정표 대표 역시 이때 양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물고기를 좋아했던 그에게 천직이었죠. 처음 그가 양식을 시작한 생선 역시 광어였는데, 당시 광어는 일본에서 수정란을 받아와 키웠습니다. 그런데 토마토의 씨앗과 같이 일본에서 수정란을 너무 비싸게 파는 것이 못마땅했던 그는 수정란을 직접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요즘 말로 소재, 부품, 장비의 한국화를 이루겠다는 것이었죠. 사실 생선을 인공 수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자연에서는 수온이나 환경이 최적일 때 광어가 수정되지만, 인공적인 환경에서는 수천 번의 실패가 있어야 하니까요. 먹이와 수온, 빛을 맞추어 수정란 독립에 성공하기까지 무려 1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죠. 현재 국내 광어 양식용 수정란의 80%가 해연에서 공급됩니다. 광어 수정란에 성공하면서 서 대표는 최고급 횟감이라는 다금바리 양식에 도전합니다. 15년에 걸쳐 2000년대 초반에 다금바리 치어를 길러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러나 중간에 폐사하지 않고 횟감 크기로 키우는 것은 또 다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다금바리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똑같이 구현해야 했으니까요.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한 그는 몇 차례 치어를 바다에 풀어놓는 정도로 다금바리 사업을 접었지만, 그는 다금바리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그의 눈에 황금넙치가 눈에 띕니다. 어릴 적부터 생선을 좋아했기 때문에 책에서도 읽었고 신문에도 황금넙치가 잡혔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당시 중국의 광어거래처에서 황금넙치 양식에 성공하면 대박날 것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중국인들의 황금사랑은 대단하죠. 한국에서는 맛없어 푸대접 받는 부세도 금빛이 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귀한 몸 취급받는 마당에 맛도 좋은 황금넙치를 성공하면 떼돈을 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어 유통상 그리고 양식장에 황금넙치 수배에 나섰죠. 당시 한국에서는 약 1억 마리의 광어를 키우고 있었는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얻은 황금넙치는 고작 8마리였습니다. 4억 마리 키우는 동안 8마리가 발견됐으니 무려 5천만 분의 1의 확률로 황금넙치가 태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간신히 새끼가 태어나도 병에 걸렸죠.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다 간신히 새끼를 무사히 키워냈으나 부모는 황금넙치인데 새끼가 일반 광어가 태어나는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크면서 색깔이 변할 줄 알았더니 전혀 변화가 없었죠.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르더라도 열성 유전이라도 새끼 중 25%는 황금색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몸 색깔 유전만이 아닌 뭔가 다른 요인이 얽혀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황금넙치 양식에 실패하면서 그는 주변에서 사기꾼 소리까지 들어야 했는데요. 이상한 눈초리를 받기만 하던 시기, 그는 정부 수산과학원과 대학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11년 만에 드디어 황금넙치를 얻었습니다. 1년 3개월 전에 태어난 광어 중 20%가 황금색이 된 것이죠. 아기 때는 보통 광어였다가 자라면서 몸 색깔이 황금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얻은 황금넙치를 결혼시켜 다시 새끼를 얻었고, 세대를 내려오면서 황금빛을 띠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새끼 중 3분의 2가 황금넙치이니 완벽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한 세대를 더 넘어가면 80%까지 비율이 오르게 되므로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황금넙치를 양식한 업체로 기록됐는데요. 캐나다를 시작으로 중국, 필리핀에도 수출 성공했고, 이제 국내 시장에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직접 양식은 물론 다른 양식장에서도 황금넙치를 양식할 수 있도록 갓 태어난 새끼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죠.
5천만 분의 1 확률로 태어난다는 황금 넙치를 완전 양식에 성공한 서 대표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바로 문어 양식입니다. 광어 수정란에서 다금바리로, 다금바리에서 황금 넙치로 도전하면서 모두 성공했던 그는 세계에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문어 양식의 꿈을 꿉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섭취할 정도로 시장성이 넓은데도 세계에서 문어 양식에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게다가 희귀하게도 문어는 생물과 냉동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죠. 생물 공급이 넘쳐 가격이 떨어지면 냉동 저장했다가 같은 값으로 판매하면 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에 문어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벌써 문어 양식의 연구를 시작한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는 실패를 겪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 압니다. 자연에서 사는 생물을 양식장에서 키운다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 점을 말이죠. 서 대표 덕분에 조만간 우리 소비자도 비싼 냉동 문어가 아닌 저렴한 생물 문어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